안녕하세요.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천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율곡 이자손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드디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던 미국 대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누가 됐든 이번 대선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바로 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굴의 의지를 보이며 목적 달성하는 모습,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여러분도 환경, 나이, 이 조건을 초월하여 원하시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정치와 음악.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좌파, 우파 하는데 6천년의 음악 역사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은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이니 끝까지 참석하셔서 아주 유식해지시기 바랍니다. 음악 역사를 잘 모르면 나치군의 행진곡이 초등학교 조회 시간 운동장에 울려 퍼지거나 죽음을 애도하는 곡이 환갑잔치에 울려 퍼지기도 합니다. 정치와 음악.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그의 저서 국가론에서 언급한 음악 교육은 거의 2300년 동안 전 세계 교육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전 국민은 어릴 때부터 음악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은 인간의 감정과 영혼에 직접 영향을 주며 사람의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게다가 인간의 사상과 정신까지 통제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음악이 도덕과 윤리 과목에 속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서는 모든 그 유치원생들이 글씨를 배우기 전에 악보 읽기, 노래하는 법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이 꼬맹이들이 저희보다 더 악보를 잘 읽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통하여 영혼을 양성시키자는 것이죠. 플라톤의 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히틀러는 클래식 음악으로 대중들의 사상을 조정하고 통제하였습니다. 한 나라를 박살내기 전에 베를린 필하모닉을 보내 무슨 전야제처럼 콘서트를 열고 다음날 바로 폭격을 가했는가 하면 히틀러의 연설 앞뒤에는 반드시 베토벤의 영웅 합창 교향곡이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되며 유대인들에게는 불안감, 독일인들에게는 민족주의를 심어주었기에 600만 명의 학살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18세기까지는 왕과 여왕들에게 음악은 곧 정치였습니다. 음악가들을 첩자, 정부로 둔 엘리자베스 1세, 귀족들을 음악으로 움켜쥔 루이 14세, 스칼라티에게 550개의 소나타를 쓰게 만든 스페인의 왕비 바바라, 루이 16세와 함께 참수를 당한 굴룩의 제자 마리 앙뚜아네트, 여러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캐톨릭을 거부하고 새로운 기독교 성공회를 만들어 직접 찬송가를 작곡하고 음악학교들을 설립한 헨리 8세. 이들은 모두 음악을 권력, 정치에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멋진 궁정악장 옷을 입은 우아한 고전파 음악가들. 그러나 이들의 비하인드는 머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이든이 친구에게 남긴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영주가 원하는 곡을 작곡하고 그의 자녀들을 가르치며 그가 좋아하는 악기를 배워가지고 매일 연주를 해야 하네. 내가 휴가를 얻어 밖에 좀 나가려면 24시간 안에 돌아오도록 명하였고 나는 매일 하이든과 밥을 같이 먹네. 영주가 죽자 하이든은 드디어 30년 만에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친구, 난 자유가 얼마나 달콤한지 이제야 맛보았네. 모차르트는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대주교는 급기야 저에게 월급을 지불했다고 우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푼도 받아보지 못했고 오늘은 그의 간신과 맞짱을 떴습니다. 대주교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쓰레기라며 간신 편에 서서 제 엉덩이를 걷어찼어요. 아버지, 하루속히 짤스부르크에서 벗어나 비엔나로 가고 싶습니다. 모차르트는 결국 보따리를 쌓아 비엔나로 이동했고 오페라도 마음껏 쓰며 개인적 작곡 의뢰도 받아주게 부수입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갑작스레 걸린 장티푸스로 결국 그 유명하고 아름다운 레퀴엠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콘서트나 오페라의 검열은 왕이 직접 했습니다.
모차르트의 많은 작품도 그 당시 왕의 검열에 걸려가지고 공연 금지된 게 꽤 있었어요. 한동안 휘가르의 결혼도 그 중에 하나였죠. 당시 오스트리아에는 이 초약권이라는 게 있어서 하인들은 이 결혼을 하면 이 첫날 밤 신부를 주인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남자분도 첫날 밤 신부를 보스에게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두겠습니까? 모차르트는 귀족들의 이 못된 특권을 비꼬며 오페라의 풍자에서 넣었고 검열 때마다 걸려가지고 이 왕과 영주들에게 미움을 산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모든 검열이 없어지기 시작하자 문학가, 예술가, 철학가, 음악가들은 야호 신난다 날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을 본 베토벤은 마음 놓고 작곡을 할 수가 있었죠. 나는 멍청하게 절대 궁정음악가는 되지 않을 거야. 베토벤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서포트를 받은 음악가였죠. 루돌프 대공, 3명의 영주로부터 후원금, 종신, 연금 보장, 저작권, 콘서트 지휘, 작곡 의뢰, 개인 지도, 귀족 부인들로부터 후원금, 피아노 제작 회사로부터 기부금, 이 사방에서 수입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전파 음악가 중에 세금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베토벤입니다. 대부분 그를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은 공작, 백작, 이 정치인들과 귀족 부인들이었습니다. 베토벤은 자신을 가짜 귀족이라고 법정에 끌고 간 이 귀족들을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법정에서도 그가 더치, 그러니까 네덜란드 귀족이라고 밝혀졌죠. 그 당시 그 콘서트 객석은 연주하는 중에도 떠들고 마시며 잡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콘서트 때 귀족들이 객석에서 말을 하거나 쏙닥거리면은 연주도 멈추고 조용히 가자미 눈을 째려봤어요. 그러니 귀족들은 이 베토벤 콘서트만 가면은 고양이 앞에 쥐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낭만파 시대 그 유명한 문학가 로맹 롤랑의 그 장편소설 장 크리스토퍼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작품은 몰락한 백작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베토벤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전통을 깨부신 베토벤은 독일인들과 프랑스 이 문학가들에게 영웅이었습니다. 스스로 왕관을 쓰고 독재자로 군림하려던 나폴레옹이 추방되자 밧줄 끊어진 이 찬밥 신세가 된 음악가, 작가, 화가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 표적이 된 자는 바로 나폴레옹에게 영웅 교향곡을 바치고 영웅 대접을 받던 베토벤과 나폴레옹의 초상화를 줄기차게 그린 화가 자크 루이 다이빗입니다. 신 나폴레옹으로 낙인 찍힌 베토벤의 후원자들은 다 떨어져 나갔고 사회로부터 냉대한 시선을 받았으며 화가 자크 루이 다이빗은 결국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타국으로 망명을 하고 맙니다. 낭만파 시대 슈베르트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슈베르티아데를 발족해가지고 이브닝마다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많은 시인, 애국자, 젊은이들, 예술가들이 저녁마다 모여들자 혁명적인 모임으로 이 경찰의 감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서는 슈베르트의 보리수가 매일 흘러나왔습니다. 성문앞 우물가에 서 있는 보리수. 나는 그 그늘 아래 단꿈을 꾸었네. 가재 희망의 말 새겨 놓고서 기쁘나 슬플 때나 찾아온 나무 밑. 1980년대 대한민국의 많은 금지된 가요 속에 젊은이들의 자유와 희망을 새겨 놓았듯이 슈베르트의 이 겨울나그네 가곡들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놀라시겠지만 이 낭만파 시대에 많은 정치가들이 음악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낭만파 시대 오페라의 아버지 아이다 니콜레토 나부코를 작곡한 베르디는 이태리의 국회의원이었고 라보엠, 나비 부인, 토스카 등을 작곡한 푸치니는 이태리의 장관급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안소니 킨이 그 그리스 댄스를 따란짠짠짜란짠짠 하면서 추면서 유명해진 영화 그리스의 조르바를 작곡한 그 테오도라 키스도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난 그리스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당시 낭만파 시대까지만 해도 이 그리스는 30개의 왕국과 도시국가들로 분열되어
왕, 선제후, 군주와 영주, 교황 등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되었습니다. 시칠리아 왕국, 베네치아 공화국, 나폴리 왕국, 밀라노 공화국 이 30국으로 쪼개진 이태리 땅에서 베르디와 푸치니는 역사적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를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 군주와 영주, 선제후, 교황들을 갖다가 이 박스석에 앉혀놓고 민족적 노예들의 합창을 지휘하고 전쟁 영웅들의 업적을 노래하며 전쟁터에서 사라진 귀족 그 시인 바이런의 시로 정치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태리를 그 단일 국가로 통일시키는데 아주 일조한 작곡가들입니다. 낭만파 시대 말 그 독일에서는 반유대주의가 확산되자 사태를 감지하니 많은 음악가, 문학가, 예술가들은요 캐톨릭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종교를 바꾸고 이름을 급히 바꾸며 줄을 제대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말로, 하이네, 멘델스존, 디즐레일리, 이 소련 공산당으로 가입한 쇼타코비치, 나치당으로 가입한 카라얀, 예술인, 음악인들은 이 비극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부도 하고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이중생활도 해야 했습니다. 20세기 초 정치가로 나라를 구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죠. 바로 폴란드의 초대 대통령이자 피아니스트 파다레브스키입니다. 그의 운명적인 이 기막힌 사연을 이미 강의를 했사오니 시간 내셔서 보시길 바라며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그는 러시아 손에 넘어가는 이 폴란드를 구하기 위해 지하 조직의 레지스탕스가 되어 미국 전 지역을 순회 공연하면서 미국 정치인들을 구워 삶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폴란드를 러시아로부터 해방시킨 피아니스트입니다. 결국 폴란드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죠. 이렇게 나라를 구한 훌륭한 음악가가 있는가 하면 또 친일파 음악가로 주홍 글씨를 달고 지금까지 질타받는 음악가들도 있습니다. 일본 강점기 때 윤회원 말탄 그 일본군을 짝사랑하며 용병의 노래를 썼고 그 조드남은 그 음악에 일성정하며 선구자를 내놓은 친일파다. 서울대 초대 음악대학 학장 현재명이 작곡한 희망의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유럽에서 일본 침략주의, 나치 침략주의를 도우며 친일파 활동을 한 안익태의 애국가는 일본이 세운 만주국 창립 10주년을 찬양한 곡에 일부를 가사를 바꿔서 애국가로 만든 것이다. 외국곡을 표절한 것이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불가리의 민요이자 1, 2차 세계대전 때 이 불가리아 군인들이 군가를 불렀던 오도브 루잔스키 끄라입니다. 애국가는 이 곡을 표절했다는 것이죠. 이 화성과 멜로디가 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음악 용어로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스트라빈스키도 미국 국가의 하모니를 변형시켜 트랜스크립션을 연주하였다가 국가를 변조시켰다 하며 끌려간 적이 있고, 하이든이 작곡한 독일 국가도 나치들이 부르던 곡이라며 1990년에 헌법재판소에 끌려갔죠. 판결은 이렇습니다. 독일 국가 1절과 2절은 히틀러가 나치의 민족 국가로 사용한 거는 맞다. 그러므로 독일 국가는 앞으로 3절만 사용하도록 하거라. 땅땅. 곡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일본 그 강점기 때 그 누구도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해방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가 2차 대전이 끝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문제의 본질은 친일파 음악가, 음악가들이 아닙니다. 나라를 팔아먹도록 보고만 있던 대한제국의 무지의 국민들입니다. 친일파 음악가든 예술가든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인들 밑에서 아양을 떨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간신들이 나라를 팔아먹는지 땅을 나눠갔는지 국가 간에 무슨 사인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인들, 예술인들은 친일파로 주운 글씨를 달고 살았다지만 진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은 땅을 하사받고 자손들과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고대부터 의사나 음악인들이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히면 이 전리품 1호로 대우받는 게 고대 문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대로 적군, 아군 상관없이 치료를 해야 하며
음악인은 전쟁터에서 앞장서가지고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니 적군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영화 피아니스트를 보셨죠? 유대인 피아니스트를 살려주고 음식까지 배달해 주던 독일 나치 장교, 실제 인물입니다. 빌름 호젠벨트. 쇼팽의 발라드 G 마이너를 쳐서 살아난 피아니스트도 실제 인물, 부하드 수아프 스필만이죠. 올해 이스라엘이 유대인 피아니스트를 살린 그를 추모하고 그의 가족에게 상을 전달했습니다. 음악에는 이렇게 적이 없습니다. 가야금을 만들 일조한 이 우룩은 가야가 신라에게 넘어가기 전에 좀 넘어갈 낌새가 보이자 재빨리 신라로 깡충 넘어가 미리 적에게 투항한 후 신라 진흥왕을 따르며 가야의 음악과 이 가야금을 신라인들에게 전수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매국놈, 신라파 이렇게 욕하는 자 한 명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카라얀도 나치당에 가입해야 했으며 쇼스타코비치도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히틀러가 당시 독일 수상 힌덴부르크로 몰아내고 수상인데요. 600만 그 유대인들을 쉽게 없앨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전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회의소라는 그 기관을 발족해가지고 순수 아리아적 음악가 정치가들에게 모아놓고 문화부 장관 게벨스를 아주 잘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 게벨스에게 민족주의 다큐멘터리를 아주 자주 제작하게 해서 이 시민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두 번째는 강력한 이 리듬을 가진 베토벤과 바그너의 음악을 나치의 상징적 음악으로 사용해서 매일 라디오를 통해서 특정한 음악을 시민들 머릿속에 팍팍 박아놓고 쇼비니즘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쇼비니즘이란 음악, 예술, 문화, 정치들을 이게 편견적으로 막 비판하면서 우월주의, 사회적 차별들을 유발시키는 무슨 주의, 무슨 파하며 이 편을 가르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세 번째는 아주 격하고 이 공격적인 이 언어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투쟁, 피, 말살, 이 사이비 교주들이 즐겨 쓰는 단어죠. 이 셋 중 독일인들에게 가장 빨리 흡수된 것은 바로 플라톤 말대로 음악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의 악기 연주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이 이 게스시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 모차르트의 Eine kleine Nachtmusik 딴딴딴딴딴딴딴딴, 유대인들은 이 경쾌한 음악에 이끌려 가스실로 줄줄이 들어갔습니다. 나치 비밀경제 게슈타포는 러시안 표현지 음악가들 스트라빈스키, 쇼스타코비치, 크라이튼슈트라스, 셴베르크, 또 누구입니까? 첸렌스키 등을 이 타락한 예술가들로 표적을 했고, 결국 이들은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의 예술, 문화, 음악을 통통 살찌게 만들어주죠. 20세기 초까지 자유청년들의 이 모임의 장소는 바로 여성 음악가들이나 이 문학가들이 운영하는 살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시자 놀자 살롱이 아닙니다. 지식인들이 모이는 사교 장소였으며 예술작품이 전시되고 시를 읊으며 음악이 연주되는 아주 고상한 장소였습니다. 살롱은 아주 조직적 네트워크,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흐름, 정보를 모두 얻는 곳이었습니다. 20세기 초 독일,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며 이중 스파이를 한 그 마타하리도 이러한 살롱의 특성을 잘 이용해가지고 그곳에서 춤을 추며 장교들을 포섭한 것입니다. 정치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음악을 이용하고 지배하고 구속하려고 했지만 예술가의 자유로운 영혼들은 끊임없는 창작을 만들어내어 왔습니다. 정치와 음악, 이것으로 마치며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바이.